반갑습니다. 물리학 레벨 3 1단원 역학의 세 번째 소단원인 유체역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네 번째 차시로 유체 동력학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력학에서는 이전 차시에서 유도했던 운동 방정식 전체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먼저 하나의 유선을 따라서 성립하는 유체의 관계식을 유도하겠습니다. 유체는 이 유선 위에서 정상 상태를 유지한다고 가정할게요. 유선 위의 한 점에서의 밀도를 ρ, 이 지점에서의 속도를 v벡터로 두겠습니다. 이제 유선 좌표계를 도입할 건데요. 유선과 나란한 타워 방향과 수직인 n 방향을 잡겠습니다. 이 방향들은 회전 좌표계처럼 유선의 위치마다 달라지는 방향인데요. 현재 유선의 곡률 반경을 r이라고 했을 때 이런 좌표 변환 관계가 성립하죠. 이건 극좌표 변환과 유사한데요. 대신 타우가 각도 방향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곡률 반경 r이 곱해져서 극좌표에서의 방위각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좌표계에서 속도 벡터는 타우 방향 성분만 존재합니다. 여기서 v타우는 유선을 따르는 속력입니다. 그러면 유체 성분의 가속도는 속도를 시간에 대해 미분해서 얻을 수 있고 좌표 변환과 체인 룰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속도의 두 성분에 대해서 이 유체 방정식을 다시 써보면 타우 방향과 n 방향에 대한 운동 방정식으로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두면 방정식이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 유체의 중력이라는 외력이 작용하는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연직 윗방향을 지축으로 잡은 거죠. 이것도 유선 좌표계의 좌표 변환의 일반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력만 작용할 때 유선 좌표계에서의 운동 방정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력만 작용할 때라곤 했지만 유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유효 중력장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다면 이 식 역시 일반적인 유체 방정식이 될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유선을 따르는 방정식은 몇 가지 조건을 추가해서 더 간단히 만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점성을 먼저 없애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변의 스트레스는 유선 위에서의 압력의 기울기로 단순화되죠. 그리고 비압축성까지 도입하면 로가 타우의 미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식은 다름 아닌 베르누이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베르누이 방정식은 정상 상태, 비점성, 비압축성 유체에서 유선을 따라 성립하는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유선의 수직인 방향으로 성립하는 운동 방정식도 비점성 조건을 추가해서 스트레스를 압력으로 바꾸고 비압축성을 추가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베르누이 방정식은 익숙하니까 유선의 수직인 방정식만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중력은 뺄게요. 그러면 수직 방향의 압력 기울기가 ρ 곱하기 r분의 v타우 제곱이 되는데요. 이 말은 곡률 바깥쪽 유체의 압력이 이만큼의 기울기로 증가한다는 뜻이죠. 나중에 예제를 풀어보겠지만 항상 회오리의 압력은 바깥쪽이 크게 나타나고 중심에서는 낮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또 유선이 직선 형태라서 곡률 반경이 무한해진다면 유선의 수직 방향으로는 정지한 유체에서의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물리학에서 벤투리관 같은 문제를 풀 때 유선의 수직 방향으로는 높이에 따른 정력학적 압력 변화를 계산하는 과정이 타당한 거죠. 이제 유체의 방정식을 완전히 속도장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공간에 나타나는 밀도나 속도장과 같은 물리량의 전미분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스칼라장이든 벡터장이든 모두 함수 f로 두고 이걸 전미분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공간의 장은 고정된 위치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와 시간을 멈추고 봤을 때 공간에 펼쳐진 변화가 모두 공존하는 모습이죠. 이제 dx를 vdt로 바꾸면 공간에 펼쳐진 장의 시간에 대한 전미분이 이런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미분 연산자만 정리한다면 이런 식이죠. 따라서 공간에 펼쳐진 어떤 물리량의 시간에 따른 총 변화는 공간적 변화 없이 오직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즉 국소 미분함과 공간적 기울기의 빠르기가 곱해진 형태, 즉 유체의 대류에 의한 미분항의 합으로 기술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속도는 속도의 시간에 대한 도함수죠. 이건 국소 미분과 대류 미분으로 나눠집니다. 만약에 공간의 속도장이 이렇게 생겼다면 이 공간 속 임의의 지점에 존재하는 미소유체의 가속도는 해당 위치에서의 속도 벡터 자체가 변하는 경우와 미소유체가 시간에 따라서 공간을 지나면서 겪게 되는 속도 변화 두 가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각 위치에서의 국소적인 속도 벡터 변화는 국소 가속도라 부를 수 있을 거고요. 이것과 별개로 유체가 유선을 따라 공간적으로 이동하면서 즉 대류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속도 변화는 대류 가속도라 부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밀도 함수 같은 스칼라 함수 역시 같은 의미의 미분 연산자로 작용할 수 있겠죠. 미소유체의 시간에 따른 밀도 변화는 국소적인 변화와 대류에 의한 변화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밀도의 공간 변화항은 벡터 항등식에 의해서 이렇게 전개할 수 있고요. 연속 방정식에 의해서 이 항은 0이 되죠. 따라서 유체의 밀도 변화는 오직 속도 벡터의 다이버전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이로써 밀도가 변화하지 않는 비압축성 유동 조건이 V의 다이버전스가 0이라는 사실과 동치가 됩니다. 이제 유체역학에 관한 미분 방정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체역학을 수학적으로 다룬 건 1738년에 베르누이 방정식부터죠. 이후에 스위스의 천재 수학자 오일러에 의해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유체에 적용한 오일러 방정식이 1757년에 발표되죠. 이건 앞차시에서 유도했던 유체 방정식 중에서 유체의 점성이 없을 때의 미분 방정식입니다. 오일러는 유체의 가속도를 두 가지 미분으로 나눠서 설명했고요. 이 식을 이용해서 점성이 없는 유체의 속도장을 기술했습니다. 이후에 현대적인 구조 분석의 창시자인 프랑스의 공학자 네비어는 물질의 탄성과 점성의 효과를 정리하고 이걸 유체역학에 반영하려고 했었습니다. 다만 네비어는 수학적 재능이 약간 부족했고요. 프랑스의 수학자인 아우구스텐 코시가 복소 함수론을 이용해서 유체역학의 가장 핵심적인 미분 방정식인 코시 운동량 방정식을 1822년에 정리하게 됩니다. 이때 도입한 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차시부터 사용했던 응력 텐서죠. 코시가 수학적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코시 스트레스 텐서라고도 부릅니다. 코시의 스트레스 텐서의 다이버전스는 압력의 그레디언트항과 점성항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점성이 없는 경우에는 오일러 방정식으로 귀결됩니다. 코시가 제시했던 운동량 방정식은 스트레스와 스트레인 사이의 관계가 적용되지 않은 기본형이었고요. 코시의 스트레스 텐서를 속도장으로 표현해서 유체의 속도장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수학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한 사람이 바로 아일랜드의 수학자 조지 스톡스입니다. 여기에 람다라는 변수를 하나 추가했는데요. 이건 레벨 3에서 설명하지 않은 최적 점성 계수와 상관 있는 양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수식만 보고 넘어갈게요. 스톡스는 1850년에 이 식을 완성시켰는데요. 유체에 작용하는 외력과 압력, 유체의 밀도와 점성을 이용해서 속도장을 구할 수 있는 이 미분 방정식을 네비어-스톡스 방정식이라 부릅니다. 유체역학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악명이 높은 방정식이죠. 이 식은 비선형 편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해를 구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치 해석에만 의존하고 있죠. 정확히는 아직 해가 존재할 수 있는 시기인지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2000년 5월 24일에 클레이 수학연구소에서 제시한 밀레니엄 7대 난제 중에 하나가 되었죠.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의 해의 존재와 매끄러움이라는 문제인데요. 해가 존재하는지도 모르지만 존재한다 하더라도 특이점이 없이 매끄럽게 나타나는지도 아직 궁금한 겁니다. 현재 2차원인 경우는 올가 라젠스카가 이미 증명했고요. 3차원은 아직 증명이 안 됐습니다. 이제 레벨 1 때 소개했던 베르누이 방정식을 일반적인 유체 방정식인 네비어-스톡스 방정식으로부터 유도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정으로 점성이 없는 유체를 생각할게요. 그러면 이 항이 사라지기 때문에 바로 오일러 방정식으로 귀결되죠. 여기서 속도의 대류 미분항을 벡터 항등식을 이용해서 전개하면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 오일러 방정식에 또 다른 가정을 추가하면 식이 더 간단해질 건데요. 두 번째 가정으로 비압축성 유체를 가정하겠습니다. 이건 유체가 비압축성이 되면 속도의 다이버전스도 0이 되고 밀도도 모든 곳에서 일정한 상수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밀도가 그레디언트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압력의 그레디언트 항과 합쳐져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제 뭔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세 번째 가정은 정상 흐름입니다. 정상 흐름은 속도장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흐름이기 때문에 속도의 국소 미분항이 사라지겠죠. 그리고 유체에 작용하는 surface force 외의 힘을 중력으로 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에 거의 다 왔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항을 0으로 하는 가정만 추가된다면 완성인데요. 가장 간단한 가정은 속도장의 회전을 0으로 두는 가정입니다. 우리는 속도장의 회전량을 볼티스리 와도라고 부르는데요. 공간에 표현된 속도장이 이런 모양을 가진다면 해당 지점에서는 속도장의 컬인 와도가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회전하지 않는 유동이라는 가정이 추가된다면 유체 방정식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렇게 보면 베르누이 방정식과 약간 달라 보이지만 양변의 미소 변이를 곱하고 중력장이 모든 곳에서 일정하다는 가정을 추가하면 압력과 중력장이 상수가 되기 때문에 레벨 1에서 에너지 보존을 통해서 얻었던 베르누이 방정식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비회전 유동을 가정하지 않고도 베르누이 방정식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식의 양변에 미소 변이를 곱할 건데 이 미소 변이 d타우는 유선과 나란한 방향입니다. 즉 d타우 벡터는 속도와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이 항이 사라지게 되죠. 따라서 앞에서와 같이 중력장의 방향을 지축으로 두면 이렇게 정리되고요. 유선을 따라서 베르누이 방정식이 성립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르누이 방정식이 성립하는 조건은 먼저 유체의 점성이 없어야 하고 비압축성에다가 정상 흐름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체의 하나의 유선을 따라서 성립하는 방정식인 거죠. 물론 유선을 따르지 않는 경로를 비교한다면 계산 경로에 와류, 즉 속도장의 회전이 없어야 합니다. 레벨 1에서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하기 힘든 예시들을 다뤘었는데요. 베르누이 방정식이 성립하는 조건은 보다시피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점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될 만한 상황이면서 부분적으로 압축도 거의 안 되는 데다가 회오리도 안 생기면서 시간에 따라 흐름이 거의 바뀌지 않아야 성립하는 거죠. 먼저 베르누이 방정식을 연습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예제인 벤투리관을 생각하겠습니다. 중력은 아래쪽 방향이고 관 속에 일정한 유속을 가지는 유체 유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레벨 1에서는 유선 하나로 표현했었지만 여기서는 여러 개를 따로 그렸습니다. 우리는 점성이 없고 압축되지도 않는 유체 정상 흐름에서 한 유선상의 모든 위치에서 베르누이 방정식이 성립함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유선의 수직한 방향으로 성립하는 관계도 공부했었죠. 여기서 우변이 0인 거는 유선이 직선이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로 유선의 수직인 연직 방향으로 g만큼 차이나는 두 위치의 압력차가 ρg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레벨 1에서는 유체가 정지했다고 보는 좌표계에서 압력 차이로 설명했지만 지금은 동력학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 속의 유선은 속도장의 컬, 볼티3가 0이기 때문에 유선을 따르지 않고 유선을 가로질러서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와류가 없는 흐름에서 유선을 가로지르는 방향의 베르누이 방정식의 결과기도 한 거죠. 여기서 관의 윗부분이 뚫려 있어서 유체가 대기압 P0에 노출된 상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표면으로부터 깊이 H만큼 내려갔을 때도 유선의 수직인 방정식을 똑같이 적용해서 아래쪽의 압력이 로지 H만큼 크다는 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이 노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한 결과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할 수가 없는데요. 이건 바로 관의 연결 부분에서 볼티3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한 흐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원통형 장애물을 공간에 놓고 왼쪽에서 원통의 중심을 향해서 압력 P, 속력 V인 유체가 흐르는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유체는 원통에 닿기 전에 이런 유선을 만들겠죠. 물론 우리는 베르누이 방정식이 성립하는 유체를 가정할 건데요. 그러려면 원통에 도달한 유체는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도 원통과 부딪히는 부분의 속력이 극단적으로 0이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유선이 정체되는 지점을 스태그네이션 포인트 정체점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이 유선 위에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해서 정체점에서의 압력을 계산할 수 있고 이걸 스태그네이션 프레셔 정체압이라 부릅니다. 물론 이 압력은 실제 도달할 수 있는 압력은 아닙니다.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유선이 끊기지 않아야 하지만 끊긴다는 극한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체압은 유체 운동을 모두 압력으로 바꿨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압력인 거죠. 베르누이 방정식에 쓰여진 P는 기본적으로 연력학적 압력이지만 유체를 정지시켜 놓고 측정한 압력이기 때문에 스태틱 프레셔 정압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2분의 1 로브의 제곱항을 다이나믹 프레셔 동압이라 부르고 두 개의 압력을 합해서 토탈 프레셔 전압이라 부릅니다. 따라서 베르누이 방정식은 유선을 따라서 이 전압이 일정한 방정식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유선 위에서 속력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압력도 모든 유선 위에서 P로 일정하겠죠. 그리고 이런 흐름에 가장 가까운 바깥쪽 유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극좌표를 잡아보면 반지름 방향 S축으로의 압력 구배가 이렇게 되어야 하죠. 여기서 원통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접촉면에서 반지름 방향의 압력의 기울기는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같은 속력으로 회전하는 유체에서 나타나는 압력은 바깥쪽 회전에서 크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원통 주변에서 완전히 원형으로 회전하는 유선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선에서의 속력이 V로 같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속도장은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리고 속도장의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0이기 때문에 밀도가 변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속도장의 컬을 취하면 반지름이 커질수록 크기가 작아지는 지축 방향을 향하는 와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지름 방향의 경로로는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할 수 없겠죠. 대신에 앞에서 사용했던 유선의 수직 방향으로 성립하는 반지름 방향의 압력 구배는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서 압력의 반지름 방향의 분포가 로그 형태가 된다는 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분상수로 원통 표면에서의 압력을 P0로 뒀습니다.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유선의 속력이 원통 바깥의 모든 구간에서 V로 일정할 때 원통 표면의 압력 P0로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로그 형태로 크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지름에 따른 시어 스트레스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 표현은 직교 좌표계에서의 표현이고 원통 좌표계에서는 스케일 팩터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시어 스트레스가 이렇게 되는데요. 부호가 음수인 건 반지름 방향으로 봤을 때 회전이 약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파이 방향으로 마찰이 작용하는 효과라는 뜻이죠. 이번에는 각 유선의 속력이 지축에 대해서 똑같은 각속도로 돌고 있는 흐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각속도를 오메가라고 하면 속도장은 이렇게 되겠죠. 이 속도장 역시 다이버전스는 0이기 때문에 공간의 밀도 변화는 없고 컬은 상수 벡터로 나오기 때문에 모든 위치에서 똑같은 크기의 와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반지름 방향으로는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할 수 없고요. 유선의 수직 방향의 압력 구배식을 사용해야 하죠. 이 식을 적분하면 공간의 압력은 반지름 S의 제곱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식입니다. 이 결과는 정력학에서 계산했던 동일한 각속도로 회전하는 좌표계에서 측정한 등압면이 포물선으로 나타난다는 결과와 일치하죠. 여기서는 높이가 없기 때문에 이 면을 따르는 압력 분포가 나온 겁니다. 따라서 등압면이 되려면 물높이가 포물선으로 올라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시어 스트레스는 모든 곳에서 0이 됩니다. 완벽하게 평형을 이룬 상태라는 뜻인데요. 이건 정지 상태에서 좌표계만 바꾼 효과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죠. 정력학에서는 회전좌표계에서 원심력을 고려한 결과로 유도한 거고 여기서는 동력학적으로 계산해 본 겁니다. 이렇게 거의 강체 회전을 하는 유체 흐름을 forced vortex, 강제 와류라 부릅니다. 이번에는 좀 더 현실적인 원형 흐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중앙에 있는 원통이 오메가의 크기로 지축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를 생각할게요. 만약에 유체에 점성이 없다면 원통이 돌든지 말든지 유체는 아무 움직임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체의 점성 이타가 0이 아니라면 점성에 의해서 각 유선 사이의 스트레스에 따른 속도 분포가 생기게 될 겁니다. 당연히 원통과 직접 맞닿은 부분은 원통의 선속력과 같을 거고요. 그런데 이 조건만 있으면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평형 상태에 도달할 거고요. 그러면 모든 위치에서 시어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되면서 속도 분포가 강제 와류가 돼버릴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는 좀 재미도 없고 유한한 시간에 만들어지는 현상도 아니니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충분히 먼 곳에서의 속력이 0이라는 경계 조건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러면 충분한 시간이 지나더라도 시어 스트레스가 0이 되지 않은 채로 정상 상태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속도장은 파이 성분만 존재하기 때문에 속도의 다이버전스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력도 생각하지 않을 거고 평형에 도달한 상태를 생각할 거기 때문에 속도장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도 않는 상황이죠. 그러면 네비어스-스톡스 방정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원통 좌표계로 전개하면 이렇게 되죠. 이 물리계는 원통 대칭이기 때문에 압력도 반지름에만 의존하는 물리량이라는 걸 이용했습니다. 그러면 이 미분 방정식은 반지름 성분과 방위각 성분으로 완전히 분리되죠. 이제 완전히 분리된 미분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식은 앞에서 구했던 반지름 방향으로 성립하는 압력 구배와 속력 사이의 관계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은 간단한 2차 미분 방정식인데요. 급수 해법을 이용해서 일반 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항은 강제 와류가 되는 항인데요. 우리가 가정했던 무한히 먼 곳에서 정지한다는 경계 조건을 적용해서 계수 A를 0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경계 조건을 사용해서 계수 B를 결정할 수 있죠. 이 결과는 속도장의 크기가 반지름 S에 반비례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속도장을 이용해서 압력도 구할 수 있는데요. 압력은 제곱에 반비례하는 경향성을 보이면서 무한히 먼 곳에서 특정한 값에 수렴합니다. 또 속도장이 계산되었으니까 반지름에 따른 시어 스트레스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음수기 때문에 점성에 의한 마찰력이 작용하는 상황이고 충분히 먼 곳에서는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상황이죠. 일반적으로 정지해 있는 유체 속에서 이렇게 회전의 원인이 공급되면 충분히 먼 곳은 에너지가 거의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형식으로 속도장이 형성됩니다. 이 속도장은 특이하게도 모든 지점에 회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형태의 소용돌이를 free vortex, 자유와류라고 부르죠. 태풍도 이런 형식의 속도장을 만들기 때문에 중심의 기압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속도장을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물리적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적당히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속도장을 생각할게요. 여기서 A는 속도 차원을 맞춰주는 양의 상수입니다. 속도장을 공간에 나타내보면 이런 형태죠. 속도 벡터는 이렇게 공간에 고정된 상태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국소 가속도가 없다는 뜻이죠. 즉 유체는 속도 벡터 자체가 변해서 만들어지는 가속도의 영향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유체의 가속도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이 공간 위의 유선 하나를 생각해보면 이 유선을 따라 이동하는 유체는 공간의 이동에 의한 가속도가 존재한다는 건 알 수 있죠. 이걸 설명해주는 부분이 바로 대류 가속도입니다. 이 두 가지 가속도의 합이 유체라는 물질을 기준으로 한 가속도, 물질 가속도가 되는 거죠. 또 이 속도장의 다이버전스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 결과는 위치 좌표 y에 따라서 발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합니다. 속도의 다이버전스는 밀도 함수의 물질 미분과 관련되어 있었죠. 그래서 위쪽에서는 유체 팽창으로 인해서 밀도가 감소하는 상황이고 아래쪽에서는 유체 압축으로 인해서 밀도가 증가하는 상황인 겁니다. 정확히는 이 미분 방정식을 풀면 알 수 있죠. 정확한 애는 몇 가지 경계 조건을 필요해서 더 이상 풀진 않겠습니다. 또 속도장의 컬도 계산해 볼 수 있죠. 속도장의 컬은 볼티시리를 의미하고요. 그 결과는 위쪽에서는 시계 방향의 소용돌이가 있고 아래쪽에서는 반시계 방향의 소용돌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전 시간에 유도했던 유체 방정식의 가속도항을 국소 미분과 대류 미분항으로 나눠서 코시의 운동량 방정식을 유도했습니다. 여기서 코시 스트레스의 다이버전스를 대입해서 네비어스톡스 방정식까지 유도해봤죠. 물론 완전히 유도하는 건 레벨 4에서 할 겁니다. 또 연속 방정식을 이용하면 속도 벡터의 다이버전스가 유체 밀도의 시간 변화에 직접 관여했다는 것도 확인했었죠. 네비어스톡스 방정식에서 4가지 조건을 추가하면 베르누이 방정식이 성립한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물론 유선을 따라서 비교한다면 비회전 유동 조건은 필요가 없었죠. 또 예제로 간접적으로 확인했지만 네비어스톡스 방정식으로부터 유선의 수직한 방향을 따라서 성립하는 식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따로 유도해서 적용하기도 했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